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꿇어본 적 없는 제가요. 이미자그룹 회장 이미자입니다. 자산만 3천억에 달하는 재계 서열 10위권에 드는 대기업 회장인 제가요. 그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도 고작 떡볶이집 총각 앞에서요. 아기까지 혼자 키우는 30살짜리 청년 앞에서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청년을 시험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거지 행색으로 위장해서요. 5억을 주며 고셔도 받지만 씨도 안 먹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70년 인생이 무너졌어요.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이건 제가 70년 살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한 청년이 저를 바꿨습니다. 떡볶이집 청년이요.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기까지 혼자 키우는 30살짜리 청년이요. 저는 그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제가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미자입니다. 올해 70이에요. 이미자그룹 회장입니다. 신문에 나올 때는 항상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맨손으로 중견그룹을 일군 여성 대표, 냉철한 판단력으로 업계를 이끄는 선구자. 듣기 좋은 말들이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치듯 살아온 사람이에요. 가난이 무서웠습니다. 실패가 무서웠어요. 딸아이가 배고픈 게 무서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여기까지 밀어붙였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겁쟁이가 죽기 살기로 달린 거예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날품팔이였어요. 일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일을 했어요. 저는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에 와서 동생 셋을 돌봤습니다. 밥을 차렸어요. 반찬이 없는 날은 간장에 밥을 비볐습니다. 그게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알까봐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소풍날 도시락을 못 사간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옆 친구 도시락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이가 지금도 악물려 있는 것 같아요. 평생요. 25에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이었어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친구한테 빌린 돈 200만 원도 포함해서요. 테이블 2개짜리 좁은 가게였어요. 간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골판지에 매직으로 썼어요. 이미자 분식.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게를 여는 것이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눈이 감겨도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손님이 한 명씩 늘었습니다. 테이블을 하나 더 놓았어요.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제 가게 단골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매일 저녁 혼자 와서 떡볶이를 먹고 갔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내일도 와도 됩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가게 문 열면 누구든 오셔도 되죠.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과묵했지만 성실했어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어요. 가게가 커지는 동안 남편은 늘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먼저 떠났어요. 제가 43 되던 해였습니다. 딸 희진이는 겨우 13살이었어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진단받고 석 달이 채 안 됐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희진이를 재웠어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빈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버텨야 한다. 희진이를 지켜야 한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7년이 흘렀어요. 작은 분식집은 이미자 그룹이 됐습니다. 요식업과 유통, 부동산까지 아우르는 중견 그룹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저는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그냥 바라보는 법이요. 의심 없이, 계산 없이, 그냥 사람 자체를 보는 법이요. 언젠가부터 저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어떤 속셈이 있는 걸까?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게 병이 됐어요. 그걸 깨달은 건 훨씬 나중 일이었습니다. 그 골목에서요. 그날은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제가 읽어온 세상이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딸 이희진이었어요. 희진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희진이가 먼저 저를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을 때만 오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희진이는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긴장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앉아라. 희진이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희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30된 딸이 그 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상대가 누구냐? 희진이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이태성이라고요. 떡볶이집을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업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도 분식집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희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기가 있는 남자라고요. 저는 천천히 희진이를 바라봤어요. 희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골랐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 안 된다고 했다. 그 사람 사정이 있어요. 들어보시면. 사정이 어떻든 안 된다. 희진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희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조용하게요. 쾅 닫지 않았어요. 그 조용한 소리가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쾅 닫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저런 조용한 체념이 더 무겁게 남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희진이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던 그 얼굴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판단이 맞아. 아기 딸린 남자라니. 그런데 자꾸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밤에 서울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의 이야기일 텐데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재벌 회장 신분으로는 그 남자의 진짜 속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 앞에서 늘 다른 얼굴을 보여왔어요. 웃으면서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초라한 할머니 앞에서는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있는 척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낡은 휠체어 하나 구해와요. 그리고 가장 허름한 옷도요. 비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혹시 군말 말고요.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아침이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가발을 썼어요. 때가 탄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낡고 바랜 바지를 입었어요.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골목에서나 볼 수 있는 초라한 할머니였어요. 저는 거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미자 그룹 회장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70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회장이라는 무게가 없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초라한 할머니였어요. 저는 그 느낌을 잠시 음미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닙니다. 비서가 차를 몰아 골목 어귀에 세웠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혼자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좁고 낡은 골목이었어요.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고
배수구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바람이 차가웠어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3월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었어요. 골목을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알아낼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어요. 골목 끝에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쓴 간판이었어요. 태성인의 떡볶이. 가게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까르르. 아기 웃음소리였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에 발이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냉철하게, 원칙대로.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나 했어요. 골목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낡은 점퍼가 얇아서 어깨가 으슬으슬했어요. 처음으로 든 생각이었습니다. 이 골목 사람들은 매일 이런 바람을 맞으며 사는 거구나. 저는 그 생각을 빨리 지웠어요. 지금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닙니다.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추장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이상하게 오래전 냄새였어요. 25세 제 가게에서 나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잠깐 맡았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문이 제 70평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될 줄은요. 이 좁은 떡볶이집 안에서 제가 평생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될 줄은요. 그리고 제가 이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은요.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등에 아기를 업고 있었어요. 까무잡잡한 피부였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아래가 거뭇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려 빗어 있었어요. 짧은 웨이브 머리에 가르마를 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청년은 저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피곤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반가운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이태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이미 관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눈빛, 말투, 손동작,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 했어요. 태성은 제 휠체어를 보더니 바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서 땀을 흘리며 테이블 하나를 구석으로 밀었어요. 의자를 치웠습니다. 공간을 만들었어요.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요.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하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산된 행동이겠지. 처음 온 손님이니까 잘 보이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연습한 친절은 어딘가 어색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저 청년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숨쉬듯 움직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서너 개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누군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떡볶이 4,000원, 순대 4,000원, 튀김 3,000원, 라면 4,000원. 가격이 저렴했어요. 주방은 오픈형이었습니다. 재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낡은 가게였지만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깨끗했어요. 구석구석 손이 닿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오래 공들여 지켜온 가게였어요. 벽에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같았어요. 태성과 닮은 남자, 그 옆에 젊은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잠깐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에 엎여있던 아기가 저를 보며 두 손을 흔들었어요. 까르르. 또 그 웃음소리였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였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아기는 계속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작고 통통한 손이 허공을 향해 뻗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추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래된 냄비에서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태성은 능숙하게 떡을 저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소율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면서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오래된 습관처럼 보였어요. 아기를 업고 요리하는 게 불편할 텐데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어요. 빨간
국물이 모락모락 김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접시 옆에 순대 한 점과 튀김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시키지 않은 것들인데 서비스예요. 오늘 첫 손님이세요. 태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날도 차시니까 많이 드세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어요. 떡볶이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깜짝했어요. 맛이 있었습니다.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었어요. 국물이 깊었습니다. 칼칼하면서도 달큰했어요. 재료를 아끼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손이 많이 간 맛이었어요. 분식집을 운영해 본 저는 압니다. 저 맛을 내려면 육수를 제대로 우려야 해요. 대충 물에 고추장 풀면 절대 저 맛이 안 납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먹으면서 가게를 천천히 살펴봤어요. 주방 선반에 낡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벽에서 봤던 사진과 같은 사진이었어요. 태성과 닮은 남자와 젊은 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사를 마쳤어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태성이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공짜로는 못 받네. 어르신이 저희 가게 첫 손님이에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지갑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태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힘들었을 때 누군가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 있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알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꾸며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청년은 직접 경험한 사람의 눈빛으로 말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나서려는데 태성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뭔가 국물이요. 저녁에 드세요. 날이 차니까요.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계산된 친절이야. 분명히 속셈이 있어. 하지만 손에 든 봉투의 온기가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더 봐야 해요. 골목 끝에서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빨간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태성인의 떡볶이. 저는 그 간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아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까르르. 그 소리가 골목 끝까지 들렸습니다. 맑고 투명하게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저 청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내일 또 가봐야겠습니다. 더 봐야 합니다. 더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골목을 나왔습니다. 봄이 오지 않은 3월 저녁바람이 등을 밀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봉투는 아직 따뜻했어요.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로는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이틀째도 갔습니다. 사흘째도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갈수록 의심이 쌓이는 게 아니었어요. 갈수록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제 안에서요. 70년 동안 쌓아온 벽이요. 그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골목으로 갔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웃음이었어요.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 손님이 왔으니까 반갑게 맞이하는 거겠지.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웃음이 식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도 그 웃음이었어요. 바쁠 때도 그 웃음이었습니다. 한결같았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어제와 같았어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더 자세히 보였어요. 주방이 어제보다 더 정갈했습니다.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칼이 반듯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도마가 깨끗했어요. 새벽에 손질을 마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눈여겨봤어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매일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2명이었어요. 50대로 보였습니다. 태성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주머니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러게 오늘 장사 잘 됐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주머니 중 한 명이 소율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율이 오늘도 이쁘네. 이리 와봐. 소율이 두 팔을 내밀었어요. 아주머니한테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이 웃으며 소율을 건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가게가 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곳인지 느껴졌어요. 그냥 밥 먹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담긴 곳이었어요. 저는 그 생각
생각을 빨리 지웠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들이 주문을 했어요. 태성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불을 조절하고 떡을 넣고 어묵을 썰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소율이 칭얼대면 달려갔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가게 일과 아기 돌봄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좁지 않았습니다. 넓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30살 청년의 어깨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가 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 생각을 또 지웠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 들렸어요. 태성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게 잠을 못 자는 것 같더라고. 소율이가 이가 나려는지 밤마다 온다던데 혼자 다 감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아주머니 한 명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있잖아. 태성 씨 사귀는 사람 있다던데. 어머 진짜? 그것도 집안 좋은 집 딸이래.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집 어머니가 반대한다던데. 그러겠지. 소율이 있으니까. 태성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두 번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 어머니가 한 번만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정말로요.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용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 어머니가 한 번만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저였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나갔어요.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 하나였어요. 태성이 테이블을 닦으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드셨어요? 많이 먹었네. 태성이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어제 많이 못 드신 것 같아서요. 저는 어제 얼마나 먹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산된 거야. 단골을 만들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자였어요. 소유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기 데리고 장사해요? 위생이 좀 걱정되는데. 태성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눈치채기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굳은 얼굴을요. 그리고 곧 부드럽게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요. 최대한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냥 다른 데 가야겠네. 여자는 돌아섰어요. 태성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문이 닫혔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성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국물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나이에 저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런데 태성은 내색 하나 하지 않았어요. 손님이 나간 자리를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안아 올렸어요. 배고팠어? 잠깐만. 아기에게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손님 앞에서 굳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저 청년이 상처받은 게 보여서였어요. 그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직 이 청년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태성이 혼자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소율은 아기 의자에 앉아 딸랑이를 흔들고 있었어요.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냥 일찍 나왔네.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국물 끓는 소리, 딸랑이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성이 떡볶이를 내오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요즘 많이 드시네요. 맛이 있어서. 그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입이 먼저 말해버렸어요. 태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맛있게 드신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었어요. 국물이 어제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을 더 쓴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국물을
천천히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속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게 떡볶이 국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소율이 딸랑이를 떨어뜨렸어요. 아기 의자 밖으로 굴러갔습니다. 소율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입술이 삐죽 나왔어요. 태성이 바로 달려갔어요. 괜찮아. 여기 있어. 딸랑이를 집어서 소율 손에 쥐어줬습니다. 소율이 잠깐 멈췄어요. 딸랑이를 쥐고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아기가 까르르 웃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소율 볼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어요. 우리 소율이 안 울었네. 대단하다. 소율이 또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청년은 아기를 키운 경험이 없는 사람일 텐데요. 미혼이니까요. 그런데 아기를 달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서툴지 않았습니다. 오래 한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저 아기와 함께 버텼으면 저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가게를 나오면서 태성이 또 봉투를 건넸어요. 오늘도 이거 가져가세요. 자네 이러면 장사가 되겠나? 태성이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와주시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더 좋아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더 좋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돈보다 사람이 더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살면서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릅니다. 더 봐야 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요. 조금만요. 딱 조금만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오래 생각했어요. 낮에 아주머니들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 번만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보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매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결같은 웃음이었어요. 상처받아도 내색하지 않는 등이었습니다. 아기에게 한 번도 거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계산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속셈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정말일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무서웠습니다. 인정하는 게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요. 처음부터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70년을 살아온 사람이 30살짜리 청년한테 틀렸다는 것을요. 그게 무서웠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 서울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가야겠습니다. 더 봐야 합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 발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가게가요. 그 국물 냄새가요. 그 아기 웃음소리가요. 저는 그 마음을 얼른 눌러놨어요. 흔들리면 안. 사람의 진짜 얼굴은 언제 나올까요? 칭찬받을 때가 아니에요. 잘 보여야 할 때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요. 그때 나오는 얼굴이 진짜입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사흘 동안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결같은 웃음, 상처받고도 아기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잃지 않던 뒷모습, 매일 저녁 챙겨주던 봉투의 온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게가 문을 열기 전에 먼저 가보기로 했어요.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의 얼굴을요. 그게 진짜니까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가발을 썼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쳤어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출발해요. 비서가 5분 만에 차를 가져왔습니다. 새벽 서울은 조용했어요. 도로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웠습니다. 기다려요. 비서에게 말하고 혼자 휠체어를 밀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3월 새벽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떡볶이집이 잘 보이는 골목 어귀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가게는 조용했어요.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가게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태성이 나왔어요.
소유를 포대기에 꼭 싸서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소율의 포대기를 한 번 더 여몄습니다. 바람이 들어갈까봐 조심하는 손놀림이었어요. 새벽 찬바람에 아기가 춥지 않도록요. 그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오래 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어요. 태성이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뒤를 따라갔어요. 들키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시장 골목이었어요. 이른 새벽인데도 상인들은 벌써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채소 가게로 들어갔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태성아, 오늘도 일찍 왔네. 소율은 잘 잤어? 네, 아주머니. 어젯밤에 좀 칭얼댔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태성은 시금치 한 단, 무 하나, 파를 골랐어요. 아주머니가 재료를 싸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그냥 가져가. 어제 남은 거야. 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주머니, 꼭 받으셔야죠. 저 그냥 못 받아요. 기어이 돈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혀를 찼어요. 즉 고집은. 태성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이었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칭찬해줄 사람도 없는 새벽이었어요. 그런데도 태성은 공짜를 거절했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속으로 메모했습니다. 다음은 어묵 가게였어요. 그 다음은 떡집이었습니다. 태성은 가게마다 돈을 정확하게 냈어요. 덤을 주려 하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군데도 그냥 넘어가는 곳이 없었어요.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태성의 걸음걸이가 조금씩 느려졌어요. 아기를 업고 무거운 짐까지 드니 어깨가 기울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율에게 말을 걸었어요. 소율아, 오늘 날씨 좀 풀렸다. 이따 해 뜨면 같이 나올까? 소율이 옹알이로 대답했습니다. 태성이 웃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골목에서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조여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때였어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상인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총각 있잖아. 아기 친아버지도 아니라던데 저렇게 키운다고. 그러게 기특하긴 한데 진짜 대단해. 쉿, 들리겠어.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다면 저 아기는 대체 누구의 아기입니까?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태성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걸어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등에 업힌 소율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면서 걸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요.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익숙해진 것처럼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저 청년은 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까요? 그런데도 저렇게 걸어가는 저 청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저는 그 물음을 가슴속에 눌러 담았습니다. 장을 다 본 태성이 가게로 돌아갔어요. 저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태성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율을 아기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고 어묵을 잘랐어요. 국물을 올리고 떡을 물에 불렸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하지만 군데군데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소율이 칭얼댈 때마다 손을 씻고 달래러 갔어요. 분유를 탔습니다. 스푼을 세고 뒷면을 확인하고 물 온도를 재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처음 하는 사람처럼 신중했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듯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청년은 지금 몇 시간이나 잔 걸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다녀오고 재료를 손질하고 분유를 타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소율에게 거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성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이르시네요. 그냥 일찍 나왔네.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마흔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가게를 둘러보는 눈길이 차가웠습니다. 건물주였어요. 태성 씨,
나 잠깐 얘기 좀 해요. 태성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아, 사장님, 어서 오세요. 여자는 가게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손님은 저 하나였어요. 그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장사 좀 돼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금씩으론 안 되죠. 사실 오늘 월세 얘기하려고 왔어요. 태성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음 달부터 30% 올릴 거예요. 사장님, 갑자기 30%는 좀, 이 동네 시세가 다 올랐어요. 오히려 내가 싸게 받아온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요. 자리를 잡아가요? 여자가 가게를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손님이 한 명이잖아요. 지금. 여자는 저를 힐끗 봤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먹는 척했어요. 싫으면 나가세요. 기다려줄 여유 없어요. 여자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탁,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태성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묵묵히 국물을 저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월세 30%, 지금도 빠듯할 텐데요. 그 말을 들은 청년의 등이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소율이 아기 의자에서 칭얼댔습니다. 태성이 주방에서 나와 소율을 안아 올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기를 달래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아까 건물주 앞에서 굳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소율을 품에 안고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 태성이 한 손으로 소율을 안은 채 분유를 탔어요. 스푼을 세고 물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소율이 젖병을 받아들고 힘차게 빨았어요. 태성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가게 안에서요. 월세 걱정도 잠시 잊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떡볶이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나서려는데 태성이 오늘도 봉투를 건넸어요. 어르신, 오늘도 이거 가져가세요. 저는 봉투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월세 걱정도 있을 텐데 자꾸 이러면 안 되네. 태성이 잠깐 멈췄어요. 건물주와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안 거지요. 그런데 이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어르신 드시는 게 저도 좋아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봉투를 받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복잡했어요. 새벽에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공짜를 거절하던 모습, 상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걸어가던 모습, 월세 통보를 받고도 소율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잃지 않던 모습,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철하게 봐야 해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친아버지도 아니라는데 왜 저 아기를 키우는 건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지.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태성 신원조사 어떻게 됐어요? 아직 더 확인 중입니다,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까요? 말해봐요. 아기 출생 신고를 확인했는데 태성 씨 친자식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계속 알아봐요. 가족관계 전부 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어요. 그렇지,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가게를 돌아봤어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태성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월세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소율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국물을 젓고 있을까요?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어요. 저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어요. 저 불빛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저 청년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오래 생각했어요.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한결같았던 그 청년을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나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원칙을 지킨 적이요. 저는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없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은 새벽 5시 골목에서도 똑같았어요. 그게 진짜라면요.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라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비서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기도 했어요. 진실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를 것 같은 느낌이요.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냉철하게, 원칙대로.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그 말이 유독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골목에서 아기에게 말을 걸던 그 청년이 자꾸 떠올랐어요. 소율아, 오늘 날씨 좀 풀렸다. 이따 해 뜨면 같이 나올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말을 되새겼어요. 참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돈 앞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배운 진리였습니다. 웃으면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의리를 내세우다가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돈으로 시험했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면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태성이라는 청년, 새벽에 시장을 다녀오고 손님에게 상처받아도 웃고 봉투를 챙겨주는 그 청년도 돈 앞에서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런 거니까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결과 언제 나와요? 오늘 중으로 일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아침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사흘 동안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결같은 웃음, 새벽 시장, 월세 걱정, 그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요. 저는 비서를 불렀어요. 투자자로 위장해서 태성 씨한테 가봐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제시할까요? 5억.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 5억이면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거지요.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오늘 오전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휠체어를 세우고 가게가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비서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태성이 비서를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색이 드러날 거야. 비서가 명함을 건넸어요. 태성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태성은 서류를 보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 했어요.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서가 설명하면 태성이 듣고 태성이 말하면 비서가 듣고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5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서류가요. 태성은 그 서류를 내내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만지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서가 가게에서 나왔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락했나? 아닙니다.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계산하려는 건가? 얼마나 더 받아낼 수 있을지 따져보는 건가? 내일 다시 가봐요. 오늘 밤 동선도 확인해봐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 근처로 갔어요. 영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가게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태성이 보였습니다. 혼자 테이블에 앉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류였습니다. 비서가 두고 간 서류였어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계산하고 있군. 저는 확신했어요. 그런데 태성이 갑자기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떨구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 선반으로 걸어갔어요. 선반이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액자였어요.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창문 너머로 액자 속 사진이 보였습니다. 태성과 닮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젊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소율이었어요. 태성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요. 창문 너머에서도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참 후 태성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형수.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렸습니다. 이 가게 지킬게. 잠시 멈췄어요. 소율이도 잘 키울게. 걱정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성은 사진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서류를 접었어요. 그리고 가게 불을 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형수, 이 가게를 지키겠다는 말, 소율이를 잘 키우겠다는 말, 새벽 골목에서 상인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아버지도 아니라던데 저렇게 키운다고. 모든 조각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형이 있었구나. 형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그래서 저 청년이 조카를 키우고 있는 거구나. 하지만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하게 알기 전에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가게를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태성이 형 부부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요. 5억짜리 서류를 앞에 두고요. 그런데도 형한테 약속을 했어요. 가게를 지키겠다고, 소율이를 잘 키우겠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서가 다시 가게로 들어갔어요. 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30분도 안 돼요. 비서가 나왔어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거절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 가게는 형이 남긴 거라고 했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5억을 거절했다고요. 형이 남긴 가게라서요.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생 5억을 거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5억이었습니다. 떡볶이집 청년이 평생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어요. 30살짜리 청년이 혼자 1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걸 거절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형이 남긴 가게라면서요. 저는 천천히 가게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태성이 반갑게 웃었어요.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방금 5억을 거절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표정에서 아쉬움도 미련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국물을 저었습니다. 손놀림도 평소와 같았어요. 어깨는 처져 있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 저녁보다 더 담담해 보였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태성을 관찰했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자네, 좋은 제안을 받았다면서? 태성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어떻게 아세요? 어제 정장 입은 사람이 나가는 걸 봤네. 태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자 제안이었어요. 큰 돈이었을 텐데 왜 안 받았나?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선반 쪽을 잠깐 봤어요. 어젯밤 액자를 꺼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태성은 소율을 내려다봤습니다. 소율이 아기 의자에서 두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 아이요. 그리고 이 가게요. 잠시 멈췄어요. 이 가게는 형이 저한테 남긴 거예요. 형이 지키던 자리예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형이 지키던 자리.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한 점 집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씹히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형이 어떻게 됐나? 태성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가라앉았어요. 작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랑 형수가 동시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태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소율이가 100일이었어요. 100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00일 된 아기가 부모를 잃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제가 데려왔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요. 달리 방법이 없어서 데려온 게 아니었을 겁니다. 달리 할 수 없었던 거겠지요. 형의 아이니까요. 혈육이니까요. 저는 태성을 바라봤어요. 30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미혼이었어요. 가게를 막 시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100일 된 아기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힘들지 않나? 저는 물었어요. 태성이 잠깐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힘들죠.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돈도 빠듯하고 가게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잠시 멈췄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르신. 응, 소율이가 웃으면요. 태성이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소율이 마침 태성을 보며 웃었어요. 까르르. 그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다 괜찮아져요. 신기하게 태성이 웃었어요. 아까 그 쓸쓸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아직 저는 어르신이었으니까요. 가게를 나왔어요.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성 씨 형 가족관계 다시 알아봐요. 형 부부가 어떻게 됐는지, 소율이가 정말 누구의 아기인지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까지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끝에서 가게를 돌아봤어요. 빨간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성이네 떡볶이, 형이 남긴 가게. 30살짜리 청년이 5억을 거절하면서 지키고 있는 가게. 저는 그 간판을 한참 바라봤어요. 제 평생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재단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의 본성은 결국 이익 앞에서 드러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은 달랐어요. 5억을 거절했습니다. 형이 남긴 가게라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궈온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5억을 거절한 청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았어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돈이었어요. 안정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 청년은 달랐습니다. 형한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었어요. 소율이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유였어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비서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려웠어요. 아니,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뭔지요. 저 청년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틀렸던 겁니다. 그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저는 자꾸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철하게, 원칙대로.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창밖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형, 형수, 이 가게 지킬게. 소율이도 잘 키울게. 태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요. 진실을 안다는 게 항상 편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이 더 무겁거든요. 모를 때는 의심할 수라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알고 나면 책임이 생겨요.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진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70평생 쌓아온 벽이 그날 아침 무너졌어요. 소리도 없이요. 6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전화기를 확인했어요. 비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울리기도 전에 비서가 받았어요. 말해봐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먼저 가족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태성 씨에게는 2살 위 형이 있었습니다. 이태준 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태성한테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결혼을 했고 슬아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네. 8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태준 씨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당시 아기는 겨우 100일이었습니다. 태성 씨가 즉시 조카를 인계받았어요. 그게 소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비서도 기다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100일 된 조카를 혼자 떠맡았다고요. 부모를 잃은 아이를요. 혈육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미혼부가 아니었어요. 치정도 아니었습니다. 숨기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형의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형이 남긴 가게에서 형이 사랑했던 아이를 품에 안고요. 저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앉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 이미 쓰러지고 있었어요. 마음이요. 70년 동안 쌓아온 벽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벽돌 하나가 빠지더니 그 옆이 흔들리고 그 다음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요. 소리도 없이 조용히요.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휠체어를 위해 테이블을 밀던 손, 서비스로 내밀던 순대와 튀김, 손님에게 상처받고도 소율에게 웃어주던 뒷모습, 새벽 5시 시장 골목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도 아기에게 말을 걸던 모습, 공짜를 거절하고 정확하게 돈을 내던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한결같던 그 청년, 5억을 거절하며 했던 말. 이 가게는 형이 남긴 거예요.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어젯밤 창문 너머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낡은 액자를 꺼내 먼지를 닦으며 울던 그 청년. 형수, 이 가게 지킬게. 소율이도 잘 키울게. 걱정 마.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도 아니었어요. 삼촌이 조카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시설에 맡길 수도 있었어요. 다른 친척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30살짜리 청년이요. 미혼인 청년이요. 가게를 막 시작한 청년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도시 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의 제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무엇을 본 겁니까? 무엇을 의심한 겁니까? 아기 딸린 남자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계산된 친절이라며 냉소했어요. 속셈이 있을 거라며 비서를 보내 감시했습니다. 5억을 들이밀어 본성을 시험했어요. 새벽에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냥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하는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어요. 70이 돼서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사실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은요. 비서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계속 말해봐요. 네, 회장님. 가족관계 쪽으로 더 확인된 게 있습니다. 뭔가요? 태성 씨. 8개월 동안 소율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아동복지시설에 문의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처음부터 맡길 생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양육권도 바로 신청했어요. 사고 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말해봐요. 태성 씨 주변 지인들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사고 직후에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고 하더군요. 너무 힘들 거라고. 시설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태성 씨가 뭐라고 했나요? 비서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 자식인데 어떻게 남한테 맡기냐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 자식인데 어떻게 남한테 맡기냐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 자식인데 어떻게 남한테 맡기냐고.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태성이라는 사람이 다 담겨 있었어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가게로 갔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태성은 소율을 무릎에 앉히고 뭔가를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림책이었습니다. 소율이 책 속 그림을 손으로 탁탁 치며 웃었어요. 태성이 따라 웃었습니다. 둘만의 조용한 오후였어요. 저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어요. 저 장면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신성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 좀 늦으셨네요. 그냥 늦게 나왔네.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성이 소유를 아기 의자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소유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며 웃었어요. 통통한 볼이 복스러웠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부모가 없다는 걸 아직 모르겠지요. 그냥 태성이 곁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먹으면서 태성을 관찰했습니다. 오늘따라 태성의 눈 아래가 거뭇했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자네, 어젯밤에 잠을 못 잤나? 태성이 씩 웃었어요. 소율이가 밤에 좀 울었어요. 이가 나르는지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 않나? 태성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율을 내려다봤어요. 힘들긴 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어요. 그래도요? 그래도 이 아이가 웃으면 다 괜찮아져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더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그때 태성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태성이 화면을 보더니 잠깐 표정이 바뀌었어요. 반가운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잠깐만요. 태성이 주방 쪽으로 물러서며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작아서 다 들렸어요. 희진아, 나는 괜찮아.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희진이 제 딸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가게도 잘 되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희진이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나 원래 이런 거 잘 버텨. 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근데 있잖아, 희진아. 응? 희진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 요즘 생각을 좀 해봤는데. 무슨 생각? 나 같은 사람이 너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이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소율이도 있고 가게도 이 모양이고 너희 어머니가 날 좋아하실 리 없잖아. 오빠,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냥 희진이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성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네. 그러나 속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너한테 짐이 될까봐. 너희 어머니가 날 좋아하실 리 없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바로 제가 그 어머니였으니까요. 제가 날 좋아하실 리 없는 그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한 점 더 집었어요. 더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냥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국물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몰랐어요.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저는 멈췄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짐이 될까봐. 너희 어머니가 날 좋아하실 리 없잖아. 그 말을 한 청년은 지금 저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소유를 아기 의자에 앉혀놓고 국물을 젓고 있겠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그렇게 하루를 또 버티고 있겠지요. 저는 골목벽에 등을 기댔어요. 저물어가는 오후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추웠습니다. 아니, 추운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태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가볍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안다는 것이 책임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반대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아가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려면 제가 그동안 한 일들을 고백해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위장하고 감시하고 시험했다는 것을요. 태성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희진이는요. 저는 그 생각에 눈을 감았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한참을 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어요.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바라봤어요. 제 그림자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그림자였어요. 길고 가늘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이 그림자의 주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했습니다. 가난이 무서워서 달렸어요. 실패가 무서워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의심했어요.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골목에서 30살짜리 청년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이 참 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70이 돼서야 이런 걸 배우다니요. 가게 불빛이 골목 끝까지 희미하게 닿았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없어요. 내일 저는 진짜 제 모습으로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70평생 한 번도 꿇어본 적 없는 무릎을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골목 끝 불빛을 바라보며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결심을 했으니까요. 할 일을 알았으니까요. 내일이면 됩니다. 내일 제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직 차가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누울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태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머니도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딸이 소중하시니까 저를 이해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자기가 상처받은 사람인데 저를 이해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 어머니라는 것도 모르면서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밤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을 때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끄러웠어요. 30살짜리 청년 앞에서요. 떡볶이집 청년 앞에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에 서울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이야기겠지요. 누군가의 하루겠지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내일입니다. 내일 가야 해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은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어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물로요. 정신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는 저 자리에 백발 가발을 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제 얼굴이었습니다. 이른 해를 살아온 얼굴이요. 주름이 깊었고 눈가가 처져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젊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얼굴로 가야 했습니다. 진짜 제 얼굴로요. 감추지 않고요. 꾸미지 않고요. 저는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 얼굴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 얼굴로 용서를 빌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옷을 골랐어요.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요. 단정한 검은 정장이었습니다. 회장 업무를 볼 때 입는 옷이었어요. 평소에는 이 옷을 입으면 어깨가 펴졌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이 옷을 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옷은 회장의 옷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의 옷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러 가는 한 사람의 옷이요. 구두를 신었어요. 반들반들하게 닦인 구두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이미자그룹 회장 이미자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오래 바라봤어요. 오늘 이 모습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해본 적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나섰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일정 다 취소해요. 회장님,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다 취소해요. 오후에도 이사회 다 취소한다고 했어요.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차 키를 들었어요. 오늘은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비서도 필요 없었어요.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차를 몰았어요. 서울 아침 거리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될 때마다 멈췄어요. 그 멈추는 순간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먼저였어요.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어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이렇게 떨렸어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어요. 무릎을 꿇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였어요. 태성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쩌나요? 당연한 거였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당연했습니다. 제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요. 저는 핸들에서 손을 떼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 끝 빨간 간판이 보였어요. 태성인의 떡볶이. 저는 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걸음을 옮겼어요.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휠체어가 없었어요. 구두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낡은 골목에서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골목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낡은 간판들, 삐뚤빼뚤한 글씨들, 군데군데 떨어진 페인트, 좁은 골목. 이 골목에서 지난 일주일이 있었어요. 제 70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주일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배운 일주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골목이 고마웠습니다. 낡고 좁은 이 골목이요. 가게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율의 옹알이도 들렸어요. 태성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소율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성이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지난 일주일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흰 머리카락을 드러낸 모습이요. 휠체어도 없고 낡은 점퍼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성이 다시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 들어갔어요. 테이블을 지나쳤습니다. 주방 앞까지 왔어요. 태성이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냄비 가장자리에 걸쳤습니다. 어르신이세요? 저는 멈췄어요. 나야. 태성씨. 태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매일 오던 휠체어 할머니. 태성이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희진의 어머니요. 태성이 멈췄습니다. 이미자그룹 회장. 이미자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국물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율도 옹알이를 멈췄어요. 마치 이 순간을 아는 것처럼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희진이었어요. 저와 태성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희진이 눈이 커졌어요. 왜 여기에? 희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무서운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여기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희진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있어봐라. 그리고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은 뒤로 더 물러서려 했어요.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공간을 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성이 있는 쪽으로요. 그리고 그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가게 바닥이었습니다. 딱딱했어요. 구두 앞코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정장 바지가 구겨졌어요. 상관없었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여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희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달려왔어요. 태성도 달려왔어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일어나지 않겠소? 바닥이 차요. 어르신, 알고 있소? 태성이 멈췄습니다. 희진이도 굳어 있었어요.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소율만 아기 의자에서 두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뭔지 모르는 얼굴로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봤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 동안 자네를 시험했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휠체어 할머니로 위장해서요. 매일 와서 관찰했소. 태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의심하고 판단하고
단정했소. 처음부터 끝까지요. 회장님, 들어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5억을 들이밀었소. 본성을 보려고요. 태성의 눈이 흔들렸어요. 새벽에 몰래 뒤를 따라간 적도 있소. 시장 골목까지요. 희진이가 숨을 들이켰어요. 비서를 통해 신원조사도 했소. 태성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했소. 내가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도 자네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소.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새벽에도 손님한테 상처받을 때도 건물주한테 무시당할 때도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성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있는 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용서해 주시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뺨을 타고 천천히요. 태성이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저와 같은 높이로요. 차가운 바닥에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말해봐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다니. 어머니가 희진이를 아끼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태성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저도 소율이한테 그러거든요. 잠시 멈췄어요. 소율이한테 안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든 다 해볼 것 같아요. 태성이 소율을 바라봤어요. 소율이 태성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요.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저를 용서하고 있었어요. 이유를 만들어서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변명도 없이요. 원망도 없이요. 저한테 이유를 만들어줬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딸을 아끼는 마음이었을 뿐이라고요. 저는 그 앞에서 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내면서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운 적 없는 여자가 그 골목 떡볶이집 바닥에서 울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오래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희진이가 다가왔어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희진이 손을 꽉 쥐었어요. 미안하다. 희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알아요. 그래도 알아요, 어머니. 진짜로. 희진이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희진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 손을 오래 잡지 못했어요. 희진이가 어릴 때 잠깐 잡아줬다가 바빠서 놓쳤어요. 그 이후로는 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어요. 항상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가게 바닥에서요.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셋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소율이 칭얼댔어요. 태성이 일어나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소율이 태성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태성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바닥 차요. 그렇겠네.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굳어 있었어요. 너무 오래 꿇어 있었나 봐요. 태성이 한 손으로 소율을 안은 채 다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태성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렸어요. 바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어요. 70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것을요. 오래된 것을요. 이름도 없는 무언가를요. 태성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떡볶이 3그릇이 나왔어요.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희진이도 앉았어요. 태성도 소율을 무릎에 앉히고 앉았습니다. 셋이서 나란히 앉았어요. 좁은 테이블이었습니다. 팔꿈치가 닿을 것 같았어요. 저는 떡볶이를 한 점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처음 왔던 날처럼 국물이 깊었습니다. 칼칼하고 달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짠맛이 났습니다. 눈물이 입으로 흘러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제 평생 먹어본 떡볶이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가장 비싼 음식을 먹어봤어요. 가장 유명한 식당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이 떡볶이 한 그릇이 그것들보다 나았어요. 왜일까요? 이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이 차가운 바닥 때문이었습니다. 이 좁은 테이블 때문이었어요. 한참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침묵이 따뜻했어요. 소율이 태성 무릎에서 두 손을 뻗었어요. 떡볶이를 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이 웃으며 국물을 살짝 찍어 소율 입술에 대줬어요. 소율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손을 뻗었어요. 셋이서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70평생 이런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요. 이상하게 좋았어요.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아직 가족이 된 건 아니었지만요. 가족이 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 가능성이 따뜻했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태성에게 말했어요. 건물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소.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정말이요. 괜찮지 않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요. 태성이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희진이가 제 옆에 섰어요. 어머니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이 가게 문 앞에서 배웅했어요. 소유를 안고요. 저는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성이 서 있었어요. 소유를 안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어요. 골목을 나오면서 발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발이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한참을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이 가벼움이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뭔가 단단하게 막혀있던 게 뚫린 것 같았어요. 평생 의심하면서 살았는데요. 평생 계산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게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살짜리 청년이 그걸 녹여줬어요. 떡볶이 한 그릇으로요. 차가운 가게 바닥으로요.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무릎을 꿇었던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태성이네 떡볶이 가게 건물이요. 매물로 나왔는지 알아봐요. 비서가 눈을 크게 떴어요. 혹시 구입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알아나 보라고요. 그날 저녁 비서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건물주가 팔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회장님, 얼마요? 금액을 들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행해요. 비서가 멈췄어요. 회장님,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이 건물을 구입하시면 어떻게 태성 씨한테 그냥 쓰게 할 거예요. 월세 없이요. 비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행해요, 빨리.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돈을 벌었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줬을 때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오래 잊고 살았던 기분이었습니다. 건물 매입이 마무리된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골목으로 갔습니다. 평일 오후였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태성이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요. 일주일 동안 어르신이라고 불렸으니까요. 어색해도 괜찮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은 예전과 같았어요. 국물 끓는 냄새, 소율의 옹알이, 낡았지만 깨끗한 바닥,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태성 씨, 네. 그 건물 주인 달라졌어요. 태성이 국자를 든 채 멈췄습니다. 네, 내가 샀소.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태성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월세 없이 써요. 태성 씨가 이 가게를 지키고 싶은 동안은요. 태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 자리에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조건 없소. 그냥 형이 남긴 가게 계속 지켜요. 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빠르게 눈을 깜빡였어요. 감추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춰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말해봐요. 왜 이러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게 더 많으니까요. 태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었어요. 변함없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가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회장 신분으로요. 처음에는 태성이 어색해했어요.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격식을 차리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편하게 해요. 그래도요, 회장님, 어르신이라고 불러도 돼요. 태성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여전했어요. 처음 만났던 날의 웃음과 같았습니다.
한결같았어요. 조금씩 어색함이 풀렸어요. 태성은 다시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저도 편해졌어요. 이 가게에 오는 게 좋았어요. 일이 힘든 날도 이 골목에 들어서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국물 냄새 때문인지, 소율 웃음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태성 때문인지 잘 몰랐어요. 아마 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가게 안에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혼자였습니다. 태성이 떡볶이 한 접시를 내왔어요. 아이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동전을 꺼냈어요. 세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이 모자란 것 같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성이 아이 곁에 앉았어요. 얼마 있어? 아이가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태성이 세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맞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응. 딱 맞아. 분명히 모자랐습니다. 저는 봤어요. 하지만 태성은 딱 맞다고 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나갔어요. 태성이 아이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성이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저도 힘들었을 때 누군가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 있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알거든요. 그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태성의 방식이었어요.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소율이 돌이 됐습니다. 태성이 가게 한쪽에 작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돌잔치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하나에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왔어요. 평소에 소율을 예뻐하던 분들이요. 저도 왔습니다. 희진이도 왔어요. 가게 안이 북적였습니다. 좁은 가게인데 사람이 많으니 어깨가 닿았어요. 그래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소율이 돌판 앞에 앉았어요. 실 한 탈에 연필 한 자루, 돈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성이 소율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소율아, 뭐 잡을 거야? 소율이 두 손을 휘저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소율이 손을 뻗었어요. 실이었습니다. 실을 잡았어요. 아주머니들이 환호했습니다. 오래 산대요. 태성이 웃었어요. 환하게요.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 청년은 오래 살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요. 오래오래요. 희진이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소율이 실 잡는 걸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희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희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꽉 쥐었습니다. 희진이가 손을 맞잡았어요. 두 손을 모두 써서요.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소율을 바라봤어요. 소율이 실을 두 손으로 쥐고 흔들었습니다. 실이 팔랑거렸어요.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상하게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오래된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빈자리에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뭔지 알았습니다. 이게 가족이었어요. 아직 서류상 가족은 아니었지만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70이 돼서야 처음 제대로 느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와 희진이와 태성과 소율이 남았습니다. 태성이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 씨, 네, 어르신. 저는 웃었어요. 어르신이라니까. 죄송해요. 어르신이 더 편해서요. 그래도 돼요. 태성이 웃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이 가게 앞으로도 지킬 거요? 태성이 가게를 한번 둘러봤어요. 낡은 메뉴판, 주방 선반에 낡은 액자, 빛바랜 벽, 그리고 아기 의자에 앉아있는 소율.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단단했습니다. 형이 남긴 가게니까요. 그리고 이 골목, 사람들한테 필요한 가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어요. 태성과 희진이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홀이 아니었습니다. 태성이 가게를 하루 비우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가게 골목 바로 옆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저는 그 결혼식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다고요.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니었어요. 귀한 꽃장식도 없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풍성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왔어요. 시장 골목 상인들이 왔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이 왔어요. 소율이 한복을 입고 아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이 웨딩 정장을 입었어요. 가르마를 타고 단정하게 빗은 머리였습니다. 희진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왔어요. 태성이 희진이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태성한테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태성한테 말했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어르신. 처음에 5억 거절했을 때 있잖소.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무서웠소? 태성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서웠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르신. 응, 무서웠는데요. 태성이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소율이 한복 소매를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가진 게 있었어요. 뭐요? 지킬 게 있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지킬 게 있는 사람은 무서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오래 가슴에 담았어요. 지킬 게 있는 사람은 무서워도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평생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딸을 먹이려고, 사업을 지키려고. 그런데 그건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거였어요.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성의 지킴과 달랐어요. 태성은 사랑하는 것을 향해 나아갔어요. 저는 무서운 것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보였어요. 늦었지만 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 전 일이에요. 저는 이사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자그룹 사회공헌 재단 설립 계획이었어요. 소상공인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렵지만 좋은 가게를 지키려는 사람들을요. 이사들이 물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한테 배웠어요.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골목 떡볶이집에서 배웠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30살짜리 청년한테 배웠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제가 알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저는 일주일에 2번 그 골목에 갑니다. 태성인의 떡볶이. 빨간 간판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글씨가 조금 바랬습니다. 태성이 새로 쓰자고 했어요. 저는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저 간판이 좋으니까요. 바랬지만 그대로인 간판이요. 오래된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래됐다는 건 그만큼 버텼다는 거니까요. 소율이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뚱뒤뚱 걸어요. 가게 안을 돌아다닙니다. 태성이 따라다녀요. 소율아, 거기는 위험해. 소율은 아랑곳 없이 걸어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어요. 자꾸 웃음이 납니다. 이상하게 자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생각해봤습니다.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말하고 싶어서요. 저는 70년을 살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고 건물도 많고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 부자가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걸 30살짜리 청년한테 배웠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게 있는 사람이요. 그걸 위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태성은 진짜 부자였습니다. 아기 의자에 소율을 앉혀놓고 떡볶이를 만드는 그 청년이요. 5억을 거절한 그 청년이요. 새벽 5시에 시장에 가는 그 청년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형한테 약속하는 그 청년이요.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골목 끝 불빛이 오늘도 켜져 있습니다. 태성인의 떡볶이. 저는 오늘도 그 불빛을 보러 갑니다. 국물이 끓고 있을 거예요. 소율이 뒤뚱뒤뚱 걷고 있을 거예요. 희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 거예요. 태성이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앉을 겁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받아들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충분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저는 70이 돼서야 그걸 알았어요.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알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진짜 지키고 싶은 것이 있나요? 그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몰랐어요. 오랫동안요. 그런데 이제 압니다. 그러니 됐어요. 골목 끝 불빛이 오늘도 따뜻합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걷습니다. 오늘도요. 내일도요.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요.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살면서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 대본 속 태성처럼 묵묵히 버텨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